예, 안녕하세요. 이번 민주올레 강의를 맡은 박종덕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그것의 정체성은 지난 과거나 역사에 대한 기억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우리의 근현대사는 어쩌면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세계적인 모순이 집중되어 나타났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해석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열강의 침략과 일제에 의한 식민 지배, 그리고 해방과 전쟁, 4.19와 5.16, 경제적 성장과 민주화의 과정 등 숨가쁘게 엄청난 변화를 통과해온 우리의 근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그 이해와 해석 또 개념의 정립 없이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제대로 된 올바른 희망과 전망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민이, 백성이 또는 민중이 주인으로서 각성하고 역사의 주체로 서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화 운동의 중요한 사건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민주화 과정이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심화시켜 봄으로써 그것의 현재적 의의와 미래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우리의 역사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저희들은 대략 한 대표적인 상징성이 높은 5가지 사건들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조선 말기 부패한 지배체계의 가혹한 수탈과 외세의 침략에 맞서 민중들의 전면적 항쟁이었던 동학농민혁명과 해방 전국에서 연이어 전개된 인민들의 항쟁인 10월 대구항쟁, 4.3 제주항쟁, 여순항쟁 중에서 그 마지막을 장식했던 여순항쟁을 제대로 한번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 몰락 이후에 전개된 80년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5.18 광주민중항쟁 또 다시 한번 찾아보고자, 그 현장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박정희 개발 독재 시기 노동자들의 각성을 초래하여 한국노동운동의 횃불이 된 전태일 열사의 삶, 그 외에 다수 민주 열사들의 삶을 찾아서 따라가 보는 역사기행을 지금부터 떠나가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돌아볼 이런 역사적 사건들은 한국 현대사 약 100여 년간에 걸쳐서 진행되어 온 어떻게 보면 개별적이고 또 무관한 사건들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건들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있으며 우리 정부 있으며 그 근본 동기와 그것을 관통하는 어떤 정신, 사상 같은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민주화운동이라는 게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논자에 따라서 또 입장에 따라서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근현대사의 이런 대표적 사건들을 통해서 민주화의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립해 보기 위해서 노력해 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우리 사회의 근본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도 동학농민항쟁이 제기한 반외세 자주화의 수립과 반외세 자주국가의 수립과 민중의 자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부 수립 전후 대구 10월 제주 4.3 여순항쟁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죽음에서 나타났듯이 전태일 열사가 제기한 노동자들의 권리와 생존권의 문제도 본질적으로
해결되고 있는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는 이유가 항쟁의 정당성이나 필연성을 확보한다거나 또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현재를 바로 세우고 미래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동기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현대사는 세계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들 만큼 끔찍한 학살의 역사였습니다. 제대로 된 역사 청산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단 한 명의 친일파 매국노 학살자들을 처단하지 못한 역사였습니다. 김원봉이 노덕술에게 치조받았던 역사입니다. 조병갑이 최시영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는 역사였습니다. 고문 가해자 단 한 명도 제대로 처벌해보지 못한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이념을 정립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는 분단에서 오는 좌우 이념 갈등으로 인해서 진정한 민주주의자가 부재하는 민주사회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우리 자신이, 개개인이 온전한 민주주의자, 성숙한 시민이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사에서 확인하는 민주주의 정신과 사상은 미래 인류의 화해와 공동 번영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위대한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류 운명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위대한 사상을 우리의 역사는 내포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은 우리의 역사 안에 있습니다. 분단의식을 극복하는 우리의 의식 속에 미래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그 정수를, 보석을 끄집어내어야 합니다. 세계를 영도할 수 있는 위대한 정신이 우리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 위대한 정신을 찾아가는 민주올레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주올레, 오늘은 드디어 우리 현대사 한국민주운동의 가장 큰 사건, 대표적인 사건, 광주민중항쟁 올레를 하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그 광주민중항쟁 올레를 앞두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통 이제 광주 항쟁을 얘기할 때 주로 많이 다뤘던, 또 언론에서도 많이 알려진 그런 얘기는 가능하면 좀 줄이고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얘기를 중심으로 광주 항쟁을 좀 같이 들여다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광주 민중 항쟁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경찰들이 군인들에 의해서 구속이 되고 또 쫓겨나고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런가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목포시장을 했던 이준규 서장,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당시 광주 도경국장이었던 안병하, 저는 안병하 국장의 얘기를 하면서 또 광주 얘기를 좀 풀어볼까 하는데요. 이 안병하 국장은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승과 648기 동기입니다. 군에 입문했다가 62년 11월 달에 총경으로 경찰에 특채되신 분이죠. 그래서 80년 5.18 당시에 전남 도경국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지시 등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다가 광주 진압 하루 전인 5월 26일 직무유기 혐의로 보안사 요원들에 의해서
합동수사본부로 연행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 고문 후유증으로 8년을 투병을 하다가 88년 60세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광주 항쟁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을 또는 그 광주 시민들에 대한 그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또 잡혀가서 고문받고 고생했다라고 해서 그런 공의 인정을 받아서 2017년에 올해의 경찰 영웅 제1호로 뽑혔으며 치안감에 추서되었습니다. 박관현 당시 전남대 학생회장의 증언에 의하면은 5월 15일 안병하 국장을 만났는데 학생들은 그 국장을 만난 이유가 자기들이 평화적으로 시위를 할 테니까 경찰들은 시위를 보장해 달라 뭐 이런 요구를 위해서 만났는데 너무나 선선하게 안병하 국장이 학생들이 평화적으로만 진행을 한다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깜짝 놀랐다 뭐 이런 증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병하 국장은 그 당시 그 학생들의 시위를 그 진압하는 원칙을 그 경찰들에게 분명하게 그 세워줬는데 도망가는 시위대는 절대로 쫓지 마라 이런 명령을 그 경찰들에게 분명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 안병하 국장이 그 나중에 그 남긴 증언에 의하면은 날짜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전두환이 당시 그 도경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학생운동의 동향과 또 계엄 업무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서울에 올라오면 한 찾아오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올라갔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증언입니다. 그 전두환은 자기는 절대로 광주에 간 적이 없다. 5.18을 전후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당시 경찰국장의 증언으로 광주를 다녀갔다는 증언이 이제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 전두환이 광주에서 그 공수부대를 투입한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법적으로 변명을 하고 있냐면 광주 경찰이 그러니까 안병하 도경국장이 경찰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학생들의 그런 무력 시위를 진압할 수 없으니까 공수부대를 보내달라라는 요청을 했다. 그래서 공수부대를 광주에 보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병하 국장의 증언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5월 16일 전까지 그러니까 5월 17일 전국으로 비상계엄이 확대되기 전까지는 광주에서는 단 한 건의 폭력 시위도 없었다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때 당시 저는 그 대구에 있었습니다만은 대구는 상당히 폭력 시위가 많이 있었습니다. 파출소도 꽤 많이 부쉈고요. 경찰 버스도 많이 불태웠고 심지어 남부 경찰서도 학생들이 습경을 해서 부수기도 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은 그 폭력 시위가 있었던 지역이 대구 지역이 다른 일반인들이 좀 상상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대구 지역이 그 폭력 시위가 많이 있었는데 광주는 그 안병하 국장의 증언에 의하면 5월 16일까지 단 한 건의 폭력 시위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5월 17일 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그 18일 날부터 광주에 그 공수부대원들이 그 투입이 되어서 그 뭐 구경하고 있던 시민 학생 가릴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곤봉으로 때려서 머리가 깨지고 그날 저녁에 또 그 어린 여학생들의 가슴이 도려진 시체가 발견이 되고 하는 게 18일 날 공수부대가 광주에 투입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유병하 국장의 증언에 의하면 경찰들이 두
두 차례 그 군부대에 투입을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19일, 20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부대가 18일 날 그 광주에 투입된 이후에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그 분노한 시민들이 학생 시위에 가담하고 또 총을 들고 하면서 경찰이 포위되고 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두 차례 19일, 20일 그 군대 투입을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그 경찰들이 투입한 적은 있지만 18일 이전에 그 경찰이 공식적으로 공수부대의 투입을 요청한 적은 절대로 없다. 그리고 광주의 유혈 사태가 만들어진 것은 학생들이 먼저 시위대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공수부대가 들어오면서부터 공수부대들의 무차별적인 그런 그 유혈 진압 때문에 광주 사태가 발생한 것이지 학생들이 또는 시민들이 먼저 폭력 시위를 했기 때문에 군대가 투입된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유병하 국장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응? 안병하 국장은 그 진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엄 당국은 5월 17일 이전부터 광주 학생 시위가 혼란스럽고 폭력적이었다고 반복해서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계엄군 그리고 공수부대를 투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조작해온 것이죠. 그리고 또 안병하 국장의 회고록 중에 또 이런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최규하 대통령이 5월 25일 날 광주를 방문을 합니다. 이제 광주가 시민들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 5월 27일 날 다시 계엄군에 의해서 다시 그 점령이 되는데 점령되기 이틀 전인 5월 25일 날 최규하 대통령이 광주 방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이 우리 그 안병하 국장이 어떤 식으로 그 진술을 하고 있나 하면 도청 진압 작전을 앞두고 명분을 쌓기 위해서 전두환의 요청으로 최규하 대통령의 광주 방문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당시 대통령이 연단에 섰는데 밑에 있던 하급 장교들이 다리를 꼬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당시 하급 장교들의 아나무인의 모습을 보면서 군부 구태타라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가서 연단에 서서 연설을 하는데 하급 장교들이 연단 밑에서 다리 꼬고 담배를 피우는 거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때 신군부들의 이 아나무인한 이 태도는 자기들이 벌써 우리나라는 자기들 거다. 더 이상 거리낄 게 없다라는 그런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당시 계엄군은 시민들을 그 섬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유혈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유혈 사태가 일어나서 군대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도에 의해서 유혈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안병하 국장은 그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의 형제요 가족이고 이웃인데 어떻게 무기를 사용해서 시민들을 진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경찰의 모든 무기를 아예 경찰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다른 데로 옮겨버리는 사람이 안병하 국장입니다. 우리는 지금에 와서는 광주 민중항쟁을 법적으로는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고 유재하 국장을 경찰 영웅으로 부릅니다. 그렇다면은 안병하 국장을 우리는 광주 민중항쟁을 법적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고 안병하 국장을 경찰 영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번 올레를 했던
그 여순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동족 상잔을 반대하여 골기한 여수 14연대 부대원들은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신군부는 당시 광주민중항쟁이 배후에 북한의 간첩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무근이었음이 밝혀졌죠. 저는 광주민중항쟁의 사실상 배후는 신군부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광주민중항쟁의 발포 책임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검남로 전일 빌딩에 남아있는 헬기 사격의 증거가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만 듣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50 그 전두환 정부 시절 50 우리는 50하기로 부르죠. 50 시절에 그 집중적으로 발생한 폭탄 테러 사건의 진실도 함께 밝혀져야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도 완성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들 그 전두환 정권 시절에 어떤 폭탄 테러 사건들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83년 9월에 대구 미문원 폭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한 명이 현장에서 죽었죠. 그리고 보름 후에 버마 아웅산 폭파 사건이 있습니다. 그 아웅산 그 전두환과 함께 아웅산을 방문했던 강요 수십 명이 죽은 사건. 전두환은 멀쩡했고 죽은 사건이죠. 그리고 86년에 그 아시안 게임을 닷새 앞두고 김포공항에서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명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7년 대선을 며칠 앞둔 날 칼 858기가 폭탄 테러로 추락하죠. 김현희가 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 칼 858기 사건은 사실상 87년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정부는 이게 모두 다 제가 그 50 시절에 발생한 이런 폭탄 테러 사건 전부 다 북한이 한 것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사실은 우리 정부의 주장일 뿐 북한은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5공화국 시절에 발생한 이런 폭탄 테러 사건에 의해서 현재 북한은 국제적으로 테러 국가로 낙인 찍혀 있고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제가 좀 그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는 듯 합니다만은 저는 이런 사건들의 진실이 규명되지 않고 그 남북의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가능할까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광주를 함께 돌아보면서 50 시절의 이런 테러 사건의 진상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광주의 진실을 온전하게 밝히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저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50 시절에 있었던 이런 폭탄 테러 사건의 진상을 제가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또 감히 섣부르게 그 진상이 어떻다라고 주장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과연 김현희가 칼기를 폭파한 게 맞나요? 저는 그게 잘 안 믿겨지는데 어떡하죠? 86년 아시안게임을 닷새 앞두고 일어난 김포공항 폭탄 테러 사건을 북한이 왜 했을까요? 이런 등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역사에 우리 현대사에 남아있는 광주와 관련한 가장 큰 그 문제거리이기도 합니다. 저와 같이 오늘 광주 항쟁의 그 현장을 같이 돌아보면서 이렇게 아직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이런 문제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광주에 왔습니다.
네, 강주하면 선생님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광주라고 하면 그냥 눈물이 펑 쏟아지는 그런 말이죠. 저는 이제 문화예술의 도시이자 예. 음식도 굉장히 맛이 있고, 그리고 이제 5.18 관련된 이제 영화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영화로만, 미디어로만 접하다가 오늘 강주에 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있는 여기가 어떤 곳이죠? 여기가 그 유명한 광주 도청 앞 광장. 그 5.18 당시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였던 장소. 그리고 저기 뒤쪽에 보이는 도청 본부가 광주 시민들이 광주를 그 공수대들을 몰아내고 시민군의 본부를 차렸던 장소가 저기고. 어쨌든 이 검남로하고 앞에 보이는 검남로하고의 광주시청 광장을 중심으로 가장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집회도 하고 시위도 하고 했던 그런 5.18 광주 민주운동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죠. 지금은 이제 네, 택시 그렇죠. 운전사. 그 분수대 근처로 사람들이 빙 둘러 앉아있던 그 장소가 바로 여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ACC라고 해서 국립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예. 있는 곳이고요. 저희가 그러면 옛 도청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가 광주 시민들이 그 공수부대원에 맞서서 광주시를 완전히 그 장악하고 나서 네. 시민군들의 본부로 사용했던 장소가 여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여기 옥상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망도 보고 이제 싸웠던 모습이 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항전을 광주가 함락될 때, 진학군들에서 함락될 때 마지막 항전을 한 장소가 여기죠. 지금 보시면 지금 진상규명이 하려고 지금 다 체크를 했는데 이게 총알 자국을 표시를 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지금 메워놓긴 했는데 그 안에는 총알 자국 있는 장소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럼 건물을 한 바퀴 한번 돌아볼까요? 지금 저기 일하시는 분들이면 보건 작업을 하시는 분들. 작업하시는 분들 같은데 네. 우리 한번 만나볼까요? 네. 여기 여기 이거 노란 표시된 거는 그 어떤 탄환 자국인가요? 자국은 아니고 그냥 추정만 되는 추정만 되는. 지금 정확하진 않습니다. 추정되는 탄환 자국으로 추정되는. 혹시 이런 게 몇 개나 되나요? 잘 모르시는. 조사 중. 완벽하게 조사가 된 게 아니라서 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현재 조사 작업이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도청 뒤에 경찰청이 있어서 당시 아마 처음에 그 5월 18일, 19일 대학생들의 시위가 충정로에서 이루어지고 또 몇몇 사람들이 그 공수대원들에 의해서 심각한 피해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20일, 19일부터는 이제 광주 전남도청과 경찰국에 항의하는 시민 대표들이 항의하고 경찰들이 그 정부가 자기들이 한 잘못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조치를 취하라는 항의를 아마 19일, 20일 여기 도청과 경찰청 관계자들하고 협의도 하고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찰청 본관이 이쪽인가 봐요. 예. 그때 당시 그 경찰국장이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이성 대장하고 육사 동기 출신이에요. 육사 동기 출신인데 전역에서 그 일찍 경찰이 투신해서 5.18 당시에 도경국장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그
그 전부터 잘 알고 있던 그 계엄 사령관이 광주 시민에 대한 그 무력 진압을 명령을 했을 때 시민들 그렇게 무력 뭐 총기를 사용한다거나 무력으로 진압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 입장을. 그렇게 하고 오히려 경찰들의 잘못 총기를 소지하고 있으면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총기를 수거하고 또 그런 그 계엄사령부의 그 명령을 거부하는 그런 그 태도를 취하셨죠. 그래서 아마 그 5.18 진압 이후에 상당한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셨고 그리고 몇 년 못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사후에 몇 년 전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경찰관상을 수여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매너 군인 출신이고 당시 경찰국장으로 전남 도경국장으로 있었던 분이 사실은 그 계엄사령부의 명령에 항명한 거죠. 근데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 역사가 올바른 그 태도를 취한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훈장도 수여하고 했는데 보통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하면서 그냥 져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시민들을. 네, 근데 그렇죠. 그분은 어쨌든 그런 면에서 대단히 네. 진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좀 훌륭한 공직자들 태도를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거고, 또 다르게 보면 우리가 어제 여순 지역에 14연대 부대원들이 정부의 그런 부당한 국민을 학살하라는 부당한 명령에 반대해서 항명을 일으켰던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역사가 반란군으로 아직도 규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네. 좀 이런 사례와 비교해서 좀 심각하게 반성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며칠 정도 이제 여기서 막 시민들과 군인이 총격들이 막 있었을까요? 19일부터 네. 부분적으로 조준 사격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위협 사격 때문에 일부 시민들이 2분인가 부상을 당하고 사망하는 사건은 있었고, 조준에서 사격한 것은 20일 밤 이 광장 근처에서 대치하고 있던 그때 당시 도청을 사수하고 있던 공수대원들하고 이 도청으로 몰려들고 있는 시민들하고 사이에 이제 사격이 이루어지는데 진압군에 의해서 그때 최초로 20일 밤에 11시 한 분경에 최초로 조준 사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1일 날 다시 시민들이 도청과 경찰청에 항의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을 때는 조준해서 제대로 된 사격이 이루어져서 수십 명이 사망하게 되죠. 어떤 부분들이 이제 복원이 되는 걸까요? 본관, 별관, 본관이 항쟁지도부가 지 본부로 사용했던 공간이니까 제일 중요하죠. 거기를 이제 복원하고, 별관도 주로 이제 항쟁지도부들이 전남도지사나 경찰청장이나 이런 분들과 같이 면담하고 또 기자회견도 하고 했던 장소가 별관이네요. 사진으로만 보던 상무관이네요. 참 많은 시신들이 놓여져 있었고, 가족들이 상무관 안에서 또 밖에서 통곡하는 그런 영상들을 국민들이 많이 보셨을 건데, 현장에 다시 와보니까 저도 가슴이 울컥합니다. 건물의 생김새는 약간 군대에 있는 건물 같은 느낌. 이름도 군대 건물 같은데.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시 계엄군의 잔인한 학살과 집단 발포로 희생된 이들의 시신을 모셔놓고 통곡하며 분노했던 곳이다. 당시
그 사진에 보면 네. 관에 들어가 있고 태극기가 덮여져 있는 시신은 신은이 확인된 그 시신이고 태극기가 아직 덮여져 있지 않은 시신은 신은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태극기가 그럼 덮여 있으면 신은이 확인된 시신이고 그 택시 운전사에서 유준열 씨가 그 했던 역할에서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태극기가 이렇게 덮여 있었던 것 예. 같아요. 그리고 그 동영상에 보면 그 이제 그 시신의 그 관의 번호도 매기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거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상목은. 여기 이제 그 보관돼 있던 시신들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광주가 다시 이제 점령된 이후에 그 청소차에 실어가지고 망월동 시립묘지, 우리가 그 구묘지라 그러죠. 구묘지 거기에 가서 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도 이제 망월동 시립묘지를 나중에 한번 가볼 예정이죠. 예. 여기 보이는 시계탑이 네. 아주 상징성이 높은 그런 시계탑입니다. 이 시계탑이 그 5.18이 있기 전부터 이 자리에 서 있었는데 아마 그 5.18 당시의 상황을 그 세계적으로 최초로 그 정확하게 보도한 기자가 독일의 공영광장의 힌츠페트라는 기자를 통해서 택시 운전사의 예, 주인공이 또 나오는, 하신 네. 그분의 기사 중에 이 광장에 있는 시계탑은 진실을 알고 있다 라는 그런 멘트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시계탑이 가지는 상징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진압 이후에 어느 날 이 시계탑이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정부에서 다들 이걸 워낙 높게 상징성이 있다. 이 시계탑은 알고 있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이 시계탑을 다른 동네로 옮겼다가 나중에 광주 시민들이 항의를 해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그런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탑에서는 매일 5.18을 기념해서 5시 18분에 님을 위한 행진곡이 이 시계탑에서 울려 퍼진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옆에 보이는 정자인가요? 종각이 하나 있는데 네. 이게 서울에 종각이 있듯이 여기 민주에 종각이 하나 있는데 이건 원래 있었던 건 아니고 네. 이 자리는 옆에 상무대가 있고 여기 그 대공 분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공 분실에 꽤 많은 과거에 그 학생운동이나 민주운동을 하던 인사들이 잡혀와서 아마 조사받고 고생을 고문당했던 그런 자리였는데 이게 5.18 이후에 이걸 밀어버리고 몇 년 있다가 이 종각 이제 광주시에서 여기를 민주광장으로 재조성을 하면서 본실 자리를 밀고 이 종각을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금남로 가는 길에 보면 상당히 이름이 어디서 들어봤던 네. 전일 이게- 빌딩이 이게 있네요.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전일 빌딩이죠. 그때 당시 항쟁 당시에 네. 광주 시민들이 광장을 포함해서 이 금남로 이 일대에 거의 가득 차 들어차 있었는데 네. 뭐 아직까지도 사격의 명령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네. 또는 헬기 사격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런 게 논쟁이 되고 있는데 당시 그 항쟁에 참여하셨던 그 조비오 신부님께서 네. 자기는 분명히 그때 현장에서 헬기 사격하는 소리를 들었다.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거가 조금 전두환이가 회고록에서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라고 해서 이제 조비오 신부 측에서 사자 명예훼손으로 최근에 그러면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강주에 갔던. 그렇죠. 이제 재판 받으러 갔던 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제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이다라고 이제 고발을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혹시 저기 색깔로 칠해져 있는 게 총탄 흔적일까요? 아마 건물 외벽에 남아있던 타는 자국은 당시에 거의 다 지운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최근에 발견된 게 이제 헬기가 저쪽에서 총을 쏴서 주로 2층 쪽에 타는 자국이 내부에 많이 남아있고, 그 내부에 남아있는 절대 그 흔적은 사람이 쏠 수 없는 그렇죠. 위치에서 예, 이제 예. 싸져서. 그리고 그게 뭐 일반 소총으로 나오는 탄원도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이 보면 알 수 있죠. 그런 탄원 자국이 내부에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전일 빌딩은 제가 공부를 조금 해왔는데, 네, 전일 빌딩 245라고 해서 올해 2020년 5월에 개관을 했어요. 상당히 이제 안에 볼거리도 많고, 네, 직접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실내에 총탄 자국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전시관이 있어요? 네. 저기 안에도 저렇게 이제 색칠을 해놓은 것처럼 안에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오늘 들어가 볼 수 없어서 너무 좀 아쉽네요. 저도 사실 이제 강주 온다고 했을 때 제일 가보고 싶었던 곳 중에 한 곳이었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금남로인 거죠? 예, 그 유명한 금남로네요. 대학생들이 18일부터 전남대 정문이나 정문 근처에서 시위를 하면서 공소배원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그날 저녁, 그 다음날 계속 이제 금남로를 중심으로 시내에 나와서 아주 평화적인 시위를 유신잔당 물러가라, 전두환 물러가라 하는 그런 김대중을 석방하라 뭐 이런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이 금남로를 중심으로 이제 시위를 했었는데, 19일 날 이 금남로에 이제 도착한 삼공수 최세창 부대 대원들이 여기 당시 시위를 하고 있는 학생뿐 아니라 그것을 주변에서 구경하고 있던 시민들에게도 무차별 폭행을 가하면서 전체 시위가 광주 시민들이 항의하게 되고 계속 시위가 풀어나게 되는 그런 진짜 광주 항쟁의 시작지죠, 여기 금남로가. 진짜 그러면 강주에게도 우리나라 이제 민주화 운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네요, 금남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이 고여 있는 거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여긴 또 어디죠? 여기는 광주 항쟁 시민군으로서 제일 유명했던 윤상은 열사가 네. 야학 활동을 했던 덜불 야학 예터에 와 있습니다. 사실은 광주 민주화 운동 역사에서 이 덜불 야학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광주 지역 최초의 야학이기도 하고, 또 여기 덜불 야학 출신 중에 민주화 운동 열사가 7분이 나왔을 만큼 굉장히 광주와 민주 운동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던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 앞에 보이는 저 아파트가 광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아파트예요. 저기 약간 노란색의 벽돌 아파트요? 지금은 초라해 보이지만 광주의 최초 아파트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 근처에 당시에 노동자들도 많이 살고, 그래서 여기 윤상은 열사와 영혼 결혼식을 한 박기순 열사가 이 덜불야학의 제일 처음 만들었던 장본인이고, 박기순 씨의 권유로 윤상은 열사가 여기에서 또 교사로 활동을 하면서 두 분이 알게 되었고, 박기순 열사는 덜불야학을 최초로 만들고
다른 그 불의의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광주 항쟁 전에 돌아가셨고, 윤상은 열사는 시민군으로 활동을 하다가 마지막 도청이 함락될 때 도청, 우리가 조금 전에 가본 그 도청 본관 2층에서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그 박상원 열사를 잘 아시는 분들이 박상원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서 같이 활동했던 박기순 열사와 그 영혼 결혼식을 82년에 서로 치러주게 됩니다. 영혼 결혼식이랑 하면 한 분은 이제 아니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돌아가신 상태니까 또 그 돌아가시기 전에 두 분이 친하셨고 또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또 같은 야학 활동도 하셨고 해서 영혼 결혼식을 시켜주자라고 권유를 해서 양가 집안에서 아주 흔쾌히 허락하시고, 그래서 82년에 영혼 결혼식을 하는데 그 영혼 결혼식 하는 날 불려졌던 노래가 우리가 그 광주 항쟁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노래로 알려진 님을 위한 행진곡. 이 그때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러니까 결혼식을 80 위한 노래였나요? 그렇죠. 80년에 불려진 노래는 아니고 82년에 최초로 그때 영혼 결혼식을 할 때 만들어진 노래죠. 그 노래 가사는 원래 그 백규환 선생님의 시에서 일부 따와서 그 황석영 소설가가 가사를 지었고 김종열 씨가 아마 작곡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노래 그래서 워낙 기념식, 이게 이제 기념식에서. 그 광주 시민, 광주 항쟁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거의 82년 이후로 님을 위한 행진곡이 되었고, 이제 그 국가적으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 규명이 좀 이루어지고 명예회복이 일정 정도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기념식을 할 때, 5.18 기념식을 할 때 국가 차원에서 기념식을 할 때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것인가 말 것인가. 저도 뉴스 볼 때마다 예, 이 노래를 부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예. 이제 뭐 여야 인사들이 올 것인가 말 예, 것인가 예. 뭐 이런. 예, 논란이 되는 노래죠. 지금은 그 원래 들불야학으로 서던 건물은 철거가 된 상태인데 네. 그 앞에 거기 건물의 벽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부 남겨둔 교육관 벽입니다. 여기 넝쿨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대- 뭐라고 써져 있는 대건 거죠? 안드레아 교육관. 여기를 들불야학에서 최초로 그 사용하게 된 데에는 그 우리가 조금 그 시청 광장에서 본 도청 광장에서 본 그 전일 빌딩 그 헬리콥터 사격이 사격을 증언하셨던 조비오 신부님이 그 박기순 열사에게 그 이 성당을 소개를 시켜 주셨대요. 여기 가면 아마 그 장소를 빌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비오 신부님이 여기를 소개를 시켜주고 여기서 이제 최초로 들불야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도 이제 성당이긴 했던 그렇죠, 거네요. 상당이죠. 지금 건물들은 많이 바뀌고 했는데. 그럼 여기가 문이고 이 뒤로 건물이 이렇게 예, 이 뒤로 이렇게 저도 그때는 안 와봐서 그런 모르겠습니다. 것 같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겠네요. 그 당시의 벽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네. 그게 뭡니까? 저 독일에 그 네. 장벽 일부 남겨놓은 것처럼 베를린 네. 장벽을 남겨놓은 것처럼 일부 이렇게 남겨놓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혹시 저 대건 안드레아에 대해서 김대건 신부의 네. 그 세례명이 안드레아죠. 김대건 신부가 어떤 김대건 신부가 한국 최초의 네.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님이죠. 예, 광주 민주화 운동 역사에서 들불야학이 가지는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배출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그 당시 도청에서 그 김영철 씨하고 윤상은 씨 두 분이 그 현장에서 총을 맞고 돌아가셨고 또 한 분은 그때 이제 그 총상으로 돌아가시진 않으셨는데 잡혀가서 많은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이게 정신 이상이 생겨가지고 고생을 하시다가 그렇게 오래 사시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거기가 김영철 씨인가? 제가 지금 사람 이름이 혼동이 되는데. 여기 출신의 탄압 당하신 여기서 네. 영웅들이 많이 키워졌군요. 어쨌든 그 들불야학 출신으로 민자 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7분, 열사로.
대표님께서 여기는 꼭 와보고 싶다고 예. 하셨던 곳인데 네. 이곳은 어딘가요? 여기가 80년 광주 항쟁 당시 그 보안대가 현재는 기무사로 바뀌었죠. 보안대 광주 지역 관할을 했던 505 보안부대입니다. 제가 여기 꼭 와보고 싶었던 이유는 저도 보안대 끌려가서 고생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 아마 그 5.18 광주 항쟁 당시 그런 그 시민들에 대한 탄압이나 또는 진압이나 이런 모든 작전을 수행한 본거지가 여기일 것으로 다들 추정을 합니다. 당시 80년 당시에 그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당시 그 중앙정보부 서리까지 겸하면서 한국 사회의 가장 그 힘 있는 양대 정보기관을 다 장악하고 있었던 상태고, 당시 광주 민중항쟁에 대한 뭐 발표의 문제나 또는 진압을 하는 방식의 문제나 이런 중요한 결정은 사실은 그 전두환의 보안대를 통해서 다 결정되었다고 보는 게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죠. 여기에는 그 광주 항쟁 조역들의 증언들에 의하면 광주 시내에서 공수부대원들이 그 체포한 사람들을 다들 여기 지하실로 데리고 와서 고문을 하고 구타하고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면 광주 항쟁을 하셨던 분들이 고문을 당했던 곳이네요. 그렇죠. 이곳은. 고문을 당했던 곳이고 실질적인 진압의 지휘가 내려진 본부다, 진압 본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물론 이제 광주시가 완전히 그 시민군들에서 장악됐을 때는 뭐 외부로 도망을 갔겠지만은 여기가 그 광주의 가해자들의 본거지다 이렇게 보는 게 아마 올바를 것 같습니다. 도청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도청이나 경찰청이 아니라 505 보안부대. 여기는 시민의 공간이 아니라 그렇죠. 그 가해자들의 공간이다. 가해 책임자들의 연락처다. 뭐 이렇게 보면 되고, 모든 작전은 이쪽을 통해서 나갔다. 또 이제 발포 명령은 뭐 여기 505 보안부대를 통해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보안대장이었던 그 전두환을 통해서 아마 발포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은 다들 추측하고 있죠. 아직 법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주로 이 고문이 행해지고 잡혀온 학생들이나 시민들을 가둬둔 곳은 지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하에 방이 한 10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하까지는 못 들어가 보겠지만 여기가 지하로 내려가는 공간이네요. 아마 1층은 당시 505 부대원들이 사무실로 사용했고, 지하 한번 내려가 볼까요? 살짝? 저희가 내려갈 수 있는 곳까지만 까지만. 조금 내려가 볼게요. 지금은 이제 이곳이 사용되고 있지 않는 공간인 이게 거죠? 지금 물도 들어차 있고 더 이상 들어가기는 어렵겠네요. 아이고. 네. 올라가 맞아 미끄럽고. 이게 흙인가 봐요. 네. 아마 이번에 장마 때 비가 들어찬 것 같습니다. 네, 이쪽으로 아직 비가 고여 있네요. 이쪽으로 방이 여러 군데 보이죠. 네. 하얀색 문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각 방에 학생들 갖다 놓고 시민들 갖다 놓고 고문하고 했던 가장 악명 높은 장소죠, 여기가. 여기가 이제 광주 민주화운동 사적지 26호로 지금 지정이 돼서 몇 년간에 걸쳐서 당시 건물 그대로 복원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복원 작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아쉽네요. 안까지 들어가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광주 항쟁 기간에도 그랬고, 그 예전에 한국의 그 현대사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가장 잡혀가면 고생을 많이 하는 데가 그 안기부, 옛날에 중앙정보부와 보안대, 여기가 가장 악명이 높고, 보안대는 참 그 무식하게 사람을 두드려 잡는 것으로 유명했죠. 그 과거에 그 해방 전국에는 이게 보안대의 전신이 방첩대라고 합니다. CIC 방첩대고,
그 반란을 진압하던 부대에도 그 방첩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관여를 했죠. 네, 여기 보시면 조형물이 하나 있는데 일로 차라리 오시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있는 듯한 형상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당시 그 5.18 이전에 그 전두환이 그 5.17 때 전국 비상계엄을 확대하고 또 11.6 이후에 그 박정희 시해 사건을 조사하는 그 합동수사단을 설치하고 수사단장을 전두환이가 했죠. 그래 실제로 그 합동수사단장의 지휘관은 전두환이라고 해야 되고 그런 합동수사단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그 모든 일은 그 보안대에서 했다. 보안대장인 전두환이 합동수사단장을 했고 여기가 합동수사단의 광주 지부고 또 당시 5.18 전후로 해서 광주 지역에서 민주운동을 하던 많은 지도분과 시민분 중에 핵심 인사들을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고문하고 조사하고 했던 장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505 보안부대의 예터라고 해서 조금 더 설명이 있네요. 예, 그 이 보안부대가 그 우리가 여순지역 뭐 그럴 때 방첩대 시절에 이럴 때는 그 방첩대 잡혀가서 살아서 나오면 진짜 운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진짜 잔인한 고문을 자행하고 사람 뭐 죽이는 걸 보통으로 생각했던 조직이죠. 진짜 그 저는 뭐 직접 광주에서 활동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보안부대라는 이름만 들어도 좀 치가 떨깁니다. 네. 한번 밟아 보실래요? 네. 저희가 지금 큰 돌이 있는데 여기를 한번 밟아봤는데요.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선생님께서 네.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여기 것 우선 같아요. 새겨져 있는 글을 읽어보면 네. 이게 지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꾸로 되어 있는데 읽어보면 선진조국의 선봉 대통령 전두환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이 돌이 원래 어디에 있던 거냐 하면 공수 11여단 전남 담양에 11여단에 있던 거를 그 광주 시민들이 여기로 옮겨 놓은 거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 전두환이가 그 공수여단을 이제 5.18 진압 이후에 공수여단을 방문할 때 이 11공수여단이 당시 광주 민중항쟁 기간 중에 전남 도청 앞에 집단 학살을 행한 주력 부대였죠. 그래서 그 공로가 많다고 부대 방문 기념으로 이런 표지석을 세운 겁니다. 세워놨는데 그 이후에 그걸 이쪽으로 옮겨놓고 사람들이 당시 그 학살자 전두환을 응징한다는 의미로 시민들이 밟고 지나가자라는 뜻으로 여기 갖다 놓았습니다. 돌도 예. 이렇게 거꾸로 세워져 있어서 사실 저는 처음에 이게 넘어진 건가 이런 생각을 돌도 했었는데 돈 많이 들어서 잘 만들었죠. 참. 그러니까 여기 옮긴 게 2019년 6월 3일이네요. 얼마 안 된. 며칠 안 됐네요. 네. 그럼 이제 여기가 어딘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그 원래 그 상무관이라는 데입니다. 원래 장소는 아니고 옮겼습니다. 옮긴 장소인데 상무관이라는 데가 그 입대한 군인들을 교육하는 그런 장소였죠. 장소였고 5.18 당시에는 이 상무관이 이쪽 뒤쪽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옛날 상무관의 건물들을 다시 여기 재현해 놓은 겁니다. 옮기고 재현해 놓은 저 뒤쪽으로도 건물이 더 있고 영창이 저 뒤쪽에 있고 법원도 여기 있었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래 상무관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쪽 시설 일부를 이쪽으로 다시 재현해 놓은 거기군요.
그리고 이제는 여기가 이제 공원으로 네, 조성 공원으로 이제 조성을 해놓은 5.18 거죠. 예. 자유공원. 좀 5.18 당시에 여러 그 아픔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체험 공간 형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평소에 오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들어가 볼 수 없습니다만은 당시 그 헌병대 유치장 영창, 헌병대 영창도 직접 볼 수 있고 당시 그 워낙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여기 붙잡혀 와서 저는 이게 그 상무대 영창의 크기를 정확하게 저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도 당시 대구에서 54단 그 영창에 헌병대 영창에 들어가 본 경험이 있었는데 거의 뭐 비슷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대구 54단 헌병대 영창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평 남짓한 그런 공간에 수십 명이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한거에서 봤던 유관순 열사 이제 그런 공간처럼 어쨌든 예. 좁은 공간에 좁은 많은 공간에 사람들이 그 더운 여름 날씨에 저희들이 거기 주로 잡혀간 게 5월 말부터 그 영창이 계속 있었던 게 7월, 8월 막 이렇게 있었으니까 가장 더울 때죠. 더울 때 그 2평 남짓한데 수십 명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 그렇게 생활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옥입니다. 뭐 제대로 발을 뻗고 자기도 힘들고 옆으로 누워서 칼잠을 겨우 지그재그로 칼잠을 자야 겨우 뭐 몇 시간 눈을 붙일 수 있고 그리고 워낙 또 많이 두들겨 맞고 매일 불려 나가서 고문을 받고 하니까 온몸은 짓물러져 있는데 그 여름에 약도 안 주고 낑겨서 앉아 있고 낮에는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고 조사받지 않으면 하루 종일 정자세로 앉아 있어야 되고 한 번씩 붙잡혀 나가가 두들겨 맞고 정말 인권이 이제 처참히 짓밟힌. 그거는 그 막 옆에 사람들이 막 싫어져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저희가 지금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안까지는 못 들어가는데 밖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또 써주셨네요. 한번 조금 마음이 가는 걸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 볼까요? 학생들 글이 많은 것 같아요. 주로 어린 학생들이 그리 많은 것 같네요. 당시를 알지 못하는 초등학교 4학년 너무 잔인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초등학교 4학년이 느낀 점 이렇게 해서 적어놓았네요. 여기도 이제 5.18 도청을 지키시던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셨네요. 그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이건 여러 친구들이 동시에 왔다가 같이 소감을 남겼네요. 정말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이것에 와서 간접적으로라도 체험을 해보면서 많이 알게 되었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이쪽 안쪽을 한번. 저기 밀랍 인형들도 있고 아, 네. 체포돼서 끌려가는 시민 학생들의 모습 또 저 차에 실려 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밀랍으로 만들어 놨네요. 실제로 시민들은 무기가 없고 그냥 처음에 네. 이제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뭐 주로 평화적으로 시위를 했는데 공수여단 그때 당시 충정훈련을 네. 한 반년 가까이 받아왔던 공수부대원들이 광주 시내에 풀어놓으니까 금남로 일대에 풀어놓으니까 진짜 인간을 사냥하듯이 두드려 잡았죠. 그러면서부터 그 시민들도 무기를 들게 되고 돌도 던지고 화염병도 던지고 또 결국은 광주 시민들이 그 진압군의 군의 그 사격에 의해서 수십 명이 사망하는 광경을 목격하면서 결국 또 같이 총을 들고 항쟁하게 되는 그게 한 21일쯤부터 그렇게 시작됐다고 봐야죠.
저기 앞에 음. 비석 같은 네.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저기 비석이 2개가 있네요. 한번 가보자. 아마 기념공은 그 기념도라고 다른 뭐 들불약 관련한 추모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가보시죠. 저희가 아까 그 들불약 옛 터를 다녀왔었죠. 예, 가봤는데 그때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분이 아마 들불약 출신 중에 그 5.18 그 도청 현장에서 사살된 2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거기서 체포돼서 온갖 고문을 받다가 정신 이상이 오셔서 몇 년 더 못 사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 이후에 또 계속되는 광주 지역에서의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시다가 돌아가신 또 4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7분 열사를 기념하는 들불약 출신의 7분 열사를 기념하는 추모비가 아마 저기 아, 북두칠성처럼 7분의 네, 얼굴이 네. 있네요. 여기 안경진 신영일 씨. 아, 아까 이분이 말씀하셨던 분이 제보다 1년 선배고 민통년 활동을 저하고 같이 했던 제가 진짜 존경했던 선배입니다. 너무 일찍 한 분 한 분 이제 조금 이름을 한번 볼까 봐요. 이제 이제 여기 윤상원이라고 네. 광주 그 도청에서 5월 27일까지 시민군으로 활약을 하시다가 그날 그 현장에서 총을 맞고 돌아가셨고 또 박용준 이분도 이분은 고관대 여기 나오는 김영철 씨를 만나가지고 이 들불야학에 학생으로 참여를 했다가 5월 항쟁 중에 윤상원 씨와 같이 아마 도청에서 네. 총을 맞고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김영철 씨도 네. 그때 당시 그 도청에 네. 마지막까지 남아 있다가 체포되셨는데 투옥되고 또 조사 과정에서 온갖 고문의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앓다가 운명하신 분이죠. 그 외에 다른 이제 네. 박관현 씨는 그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죠. 그때 이제 80년 광주 민중항쟁이 아니 5.17 그 전국 비상계엄이 확대되고 당시 학생회 간부들에 대한 일제 검거가 시작되었을 때 광주를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갔다가 나중에 이제 광주 지역에서 다시 그 학생운동 체포되어 가지고 그 교도소에서 단식 투쟁을 한 50일간 단식 투쟁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신영일 열사. 예, 신생일 열사는 들불 출신으로 그 민통년 활동을 가장 그 광주에서 열심히 하셨던 선배님이시고 김영철 씨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박효선 열사. 예, 그때 항쟁지도부 홍보부장도 하시고 또 광주에서 예술 극단 활동도 하셨네요. 이분도 결국 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해서 이 7분이 들불약 출신으로 그 열사로 저희들이 추앙하는 그런 분들. 그리고 이분들을 들불 칠열사라고 예, 예.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와서 참 그 저하고 그 인연이 깊었던 신일 선배의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와스럽습니다. 여기 네. 여기서도 한번 묵념을 하고 갈까요? 아, 그럴까요? 네. 오셨으니까 저희 여기는 이제 민주의 문이라고 적혀져 있는 여기가 어디죠? 5.18 광주묘역이죠. 우리가 흔히 신묘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묘역이 조성된 게 몇 년인지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 가서 좀 보시죠. 네. 저도 사실 뉴스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네. 생중계 장면으로. 5.18 민중항쟁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있고 여기 묘지 현황에
93년에 94년에 위치를 확정하고 94년에 착공해서 97년부터 안장은 이제 저 구묘역에 있던 희생자를 이쪽으로 옮겨오고 준공을 97년 5월 13일을 했네요. 그리고 2002년 7월 27일 국립묘지로 승격이 성격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이제 다른 사건들도 조금 진상규명이 철저히 잘 되어서 이렇게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 뉴스에서 보면 5.18 때 대통령이 이곳에 온다 안 온다로 좀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곳에 이제 온다는 게? 이게 조성된 게 김일성 정부 때 조성되었고, 뭐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는 당연히 여기 오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는 대통령이 여기 오는 정권 때는 오는 문제를 가지고 역시 이제 5.16에 대한 그 정권마다 평가가 좀 다르니까 그런 논란이 있었겠죠. 이 앞쪽에 탑이 있고 뒤쪽에 이제 예, 묘지가 묘지가. 네, 묘소가 안장돼요. 우리 목님 한번 하죠. 네. 분양하고. 아, 이걸 분양이라고 하는 건가요? 자, 목님. 여기 일단 이 초모탑의 이름이 5.18 민중항쟁 초모탑이죠. 그 5.18에 대한 우리 국가의 공식적인 명칭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네. 5.1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탑의 명칭은 5.18 민중항쟁 초모탑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광주 지역의 대부분의 시민들이나 민주운동 관련자들은 5.18을 민중항쟁으로 대부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개념 규정을 하는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명명한 이름은 5.18 민주화 운동이죠. 그러니까 이걸 5.18 민중항쟁을 민주화 운동으로 명명하는 게 맞는지, 민중항쟁으로 명명하는 게 맞는지 이런 데 대한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보면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이념이나 목적을 위해서 뭐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한다면, 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당한 탄압이나 정부의 뭐 잘못된 처사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좀 걸로 생각하면 되네요. 무력을 수반한 반대를 할 때 보통 항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5.18은 민중항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올바른 표현인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조금 더 이게 순화한 개념으로 5.18 민주화 운동이다 이렇게 명명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원래 있었던 구모역에 가서도 이와 관련한 얘기도 좀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제 5.18 유공자는 국가 유공자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네.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이게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확실하게 그 돌아가신
국가의 폭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은 그냥 민주화 운동 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국가 유공자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죠. 그럼 나라에서 어떠한 혜택도 없는 건가요? 뭐 큰 혜택은 없어서 그동안 뭐 약간의 이제 보상이나 이런 정도는 있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뭐 별로 해주는 게 없죠. 해주는 게 없고 단지 이제 그 민주운동 과정에서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올레 때 가보겠지만은 거기 이천 민주화공원 민주공원에 거기 이제 5.18 말고 다른 민주운동과 관련돼서 사망한 사람들을 일부 이제 묘소를 거기는 국립묘지도 아니고 일부 묘소를 이제 만들어 준 것 외에는 특별한 다른 뭐 국가적인 대우나 이런 건 없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한 그 민주화운동 유공자하고 그 외에 다른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희생당하신 분하고의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이게 대우의 문제에 있어서 이게 차별이 있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우리 오늘 그 네. 광주 그 광장에서 네. 뭐 얘기를 하고 또 민주공원, 자유공원, 네, 5.18 자유. 5.18 자유공원에서 우리 얘기를 했던 그분들 한번 이름을 찾아볼까요? 그 혹시 아시는 분이 있어요? 이 묘역에 묻혀 있는 분 중에? 아까 그 7분 중에 여기 이제 박관현도 있고 신영일 신영일. 이렇게 사진이 또 다 있으시네요. 네. 이 사진은 안경을 안 낀 사진이네. 평소에는 안경을 평소 쓰셨나요? 제가 쟤하고 만났을 때는 항상 두꺼운 뿔테 안경을 끼고 있었죠. 여기 사진은 못 써봤지만 예, 저는 절이라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혼자 하겠습니다. 예. 네. 참, 이 신영일 선배는 참 생기기도 참 미남이었어요. 잘 생겼었어요. 얼마나 정열적이시고, 진짜 말씀도 참 잘하셨고, 멋쟁이셨죠. 여러 면에서.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오다가 보니까 이제 학사모 쓴 사진도 있고 그냥 일반 고등학생이셨을 때 사진도 있고 조금 연령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광주 시민분들께서 함께 하셨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여기 계신 분은 뭐 그때 5.18 당시 뭐 한 일주일 항쟁 기간 동안에 돌아가신 분만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때 잡혀가서 고생하셨던 분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돌아가셔도 여기 묻히게 되거든요. 유공자로 그 인정되신 분은 그때 현재까지 뭐 광주 항쟁 조사기관에서 그때 당시에 돌아가신 분은 200몇 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아직 뭐 그 행방불명자나 이런 조사가 조금 더 돼야 되겠지만은 그 정도 수준이고 전체 광주 유공자로 지정되신 분은 5천 몇백 명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갔던데 제일묘역이 저기 보이고요. 네. 요 이제 역사의 문을 지나서 뒤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제2묘역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쭉 나가면 후문이 나오는데 그 후문을 지나서 한 30분쯤 올라가면 구묘역이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 그쪽으로 가볼까요? 네.
네, 선생님 저희가 지금 이제 망월동 518 묘역에 왔는데요. 여기가 이제 구 묘역. 묘역이라고 예, 하죠. 예. 근데 조금 신묘역이랑 느낌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죠. 이 구모역은 우리가 오늘 도청 앞 광장 옆에 있는 그 상무대에 그때 5.18 항쟁 당시 18일부터 20 며칠 사이에 발생한 사망자들을 주로 이제 상무대 거기에서 시신을 보관했다가 광주가 그 진압군들에 의해서 다시 진압된 이후에 진짜 쓰레기차 같은 데 실어가지고 그 시신을 갖다 묻은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원래 5.18 민중항쟁의 주역들이 묻혀 있었던 묘역이죠. 묘역인데 지금은 이제 신묘역이 조성되고 나서 저쪽으로 예, 가면서 예. 한번 말씀. 신묘역이 조성되고 나서 그 5.18 희생자들은 거의 다 신묘역으로 이장을 하셨고 지금은 여기 계신 분은 다른 시기 실이 있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이름이 없으신 분들도 있는 거고. 예, 여기 이제 현재 남아 있는 그 묘가 실제로 여기 묻혀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신묘역으로 옮겨갔는 아니 신묘역이 아니고 저기 민주공원으로 옮겨갔는데 아직 이 자리 가묘로 있으신 분도 있죠. 가령 연세대 우리 6월 항쟁을 촉발시켰던 이한열. 아니요, 이한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한열 열사도 여기 계시는데 이분은 아직 민주공원으로 안 옮겨가고 여기 계시고. 강경대는 옮겨갔는데 이제 가묘로 있는 거고. 그 외에 다른 이제 최근에 돌아가셨던 농민운동 하셨던 백남기 선생님도 이쪽으로 오셨고 목사님도 있고. 이분은 이제 광주 지역 출신이신데 광주 항쟁 때 아들을 잃고 주로 이제 민주화운동은 대구 지역에서 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타계하셔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모셨고 우리가 잘 아는 강경대 박성희 이런 분들도 다 여기 지금 여기 현재 강경대 박성희는 저쪽으로 옮겨갔나요? 강경대만 옮겨갔어요. 강경대만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름을 저희가 아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이렇게 무명이라고 되어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이제 거기 신묘역에는 행불되어서 시신을 찾지 못한 분들의 묘소를 그러니까 영을 모신 묘소만 이렇게 따로 비석을 세우고 해놨고요. 무명열사이면은 저쪽에는 없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아직 정말 밝혀지지 않아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대로 무명이란 그걸로 쭉 이렇게 계신 거고요. 또 이 중에 우리 눈여겨 좀 보셔야 될 분이 요 김남주 씨. 이분은 난민전 사건에 관련됐던 시인이시죠. 네. 시인이신데. 여기 유현정 목사님 최근에 그 옆에 통일운동 오래 하셨던 오정열 목사님 그 옆에 나란히 지금 계신데 저기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한열 박관영 같이 있구나. 이렇게 나란히 있었는데 음. 이제 박관현은 네. 저 심묘역으로 이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묘고 이한열은 그대로 있고 여기 보면 저희 세대도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많이 이한열 열사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1987에서 강동원 씨가 연기하셨던 이한열 열사 지에 와 있습니다. 어쨌든 규모가 신묘역과는 조금 다른 것 완전 같아요. 다르죠. 여기는 국립묘지가 아닌가요? 여긴 사설묘지죠. 그러니까 아니 사설이 아니고 아마 시립공동묘지일 거예요. 오래된.
이게 박정희 때 1965년에 네. 이 공동묘지 법을 만들어요. 공동묘지 법을 만들어서 그 전에는 다 사설로 뭐 개인 산에다가 이제 매장을 하고 이랬었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고 공동묘지에 묻도록 하는, 그래서 사설 공동묘지를 허가해주고, 그래서 66년부터 전국에 공동묘지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시가 만든 공동묘지도 생기고, 그때 이제 여기도 60년대에 망월동 이 묘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3묘역이잖아요. 1묘역, 2묘역은 저 입구에 들어오면서 저쪽에 있는데, 그건 그 전에 옛날에 돌아가셨던 그냥 지역민들이 계신 거고, 80년 이 광주항쟁 때 돌아가셨던 분들은 그 이제 그때 조성된 게 이 3묘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 계신 거죠. 여기 계시다 다 신묘교로 옮겨가셨고, 그 외에 광주 유공자가 아니면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돌아가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그 중에 일부는 또 우리가 다음 그 올해 가게 될 민주공원으로 옮겨가신 분도 있고, 또 옮겨가지 않으신 분도 있고, 그 기준이 또 기준과 평가에 따라서 또 그 열사들 돌아가신 분 가족들의 또 생각에 따라서 다들 나뉘어져 있죠. 그 우리가 그 신묘역이 조성되기 전에는 진짜 그 5.18 매년 5.18이 다가오면 이 동네에 오면 이 묘역에 오면 진짜 다들 울음바다였죠. 그리고 실제로 80년대 초에는 이쪽으로 못 오게 했고, 정권이 오지도 못하게 했고, 특히 뭐 아예 뭐 길을 다 막기도 하고, 이제 뭐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인사들은 미행도 붙고. 아, 여기에 오는 네. 건물도요? 네. 그래서 하여간 이 5월과 연관되지 못하도록 조금이라도 이게 선이 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많이 막았었죠. 여기 세 분이 아주 또 그 시대의 상징적인 민주운동 활동가들이었죠. 네. 그 김남주 선생은 그 시인이신데 그 유명한 79년 그 박정희가 그 김정일에게 시해당하기 몇 달 전에 있었던 난민전 사건으로 투옥이 돼서 오래 사시다가 나오셔서 주로 이제 저항시를 많이 발표하시고, 민족문화작가회의 상임이사도 하시고, 그 민주화운동계의 문화활동에 있어서 아주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요 전국 농민의 의장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이시고, 우리 오정열 선생님은 오랫동안 그 정교조 광주 아마 초대 지부장 하셨고, 그 이후로 이제 주로 진보 단체 그 대표를 오랫동안 하셨던 선생님. 이렇게 같이 계시네요. 이제 김남주 선생님이 가장 먼저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순서대로 아마 묻히신 것 같습니다. 민주올레 강주편을 이제 하면서 많은 곳들을 돌아봤는데, 그럼 저희가 이 민주올레에서 강주와 5.18을 어떤 식으로 조금 기억하고 또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지 한 포인트만 조금 집어주시면. 어떤 사건이나 성격에 따라서 그 평가들이 아직도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어떤 시기에 민주운동과 관련해서 돌아가셨는가에 따라서 그 기준이 좀 아직 많이 다르죠. 꼭 광주 민주운동 유공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민주운동과 관련해서 돌아가신 분을 다음 올해에 민주공원을 찾아갈 건데 여기 묻혀 계시다가 민주공원으로 옮겨가신 분도 있고 또 옮겨가지 않으신 분도 있어요. 네. 이제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또 국가적으로 이제 광주와 관련한 희생자들은 국가유공자로 다 대우를 받고 있는데 다른 민주운동으로 돌아가신 분은 아직 그 국가유공자로는 되고 있지 못한데 그건 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기준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생각되지만 좀 우리 한국 현대사의 광주 항쟁을 중심으로서 그 전후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민주운동에 대한 그런 평가들이 좀 더 적이고 좀 일관성 있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현대사에 대한 우리의 좀 새로운 연구와 평가들이 종합적으로 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강주 올레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